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직 공무원 사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자, 우리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 특히 민주주의의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선거의 그 종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와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하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보시면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여러 개 도입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지만, 자, 우리 국민이 어떤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개별적 정치 참여 방법이 있고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별적 정치 참여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개별적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3가지. 자, 우리가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이익단체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요 3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특히 그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관련해서는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요 3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3가지는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체로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자, 아직 공무원 시험에 기출된 적은 없지만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는 5가지,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그리고 집회, 시위, 이 5가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살펴볼 게 선거와 민주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거죠.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거의 기능. 자, 우리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자,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표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우리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에 대한 평가, 견제, 그런 것들도 선거의 하나의 기능이다. 그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민주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우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자유선거까지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헌법 24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자, 그럼 보세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건 아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 19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 우리 헌법 위반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41조하고 67조 보시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 4가지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 그리고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자유선거까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통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선거부터 자유선거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PPT 자료에는 그냥 이런 제목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자, 각각의 선거의 어떤 원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것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통선거. 자, 보통선거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개념을 이렇게 잡아 주십시오.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뭐 성별이라든지 재산, 학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통선거 원칙입니다. 자, 보통선거 원칙도 여러분들 평등 원칙이 선거 원칙과 관련해서 뭐 구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우리 다른 차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차별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자, 우리 보통선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 직후에 모든 시민이 어떤 정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성년 남자들 중에서 부르주아 계급들, 소위 말하는 세금을 일정 한도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시민혁명 직후에는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노동자들이 자신들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그런 차티스 운동,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참여권 운동을 통해서 계속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 선거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드디어 20세기에 와서 여러분들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중요한 사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던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통선거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재외국민. 자,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자, 보세요. 우리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현재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선거를 현재 외국에 있어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외국민이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느냐라고 위헌법률 심판, 즉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이게 90년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 어떤 뭐 관리라든지 기술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최근에는 자,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위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 위헌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 선거를 현재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요, 뭐 우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선거를 현재 뭐 회사 일 때문에 뭐 출장을 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 때문에 유학을 간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선거권을 재외 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이게 위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봤냐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재외 국민이라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과거에는 자, 보시면 징역, 금고, 뭐 집행유예인자 이런 사람들 있죠. 집행유예인자, 중인자, 집행유예 중인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아예 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요 사람들 징역, 금고를 형을 선고를 받고요. 아직 뭐 복역 중인 사람이나 그리고 집행유예 지금 중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느냐라고 역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요. 자, 징역, 금고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소위 말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경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자, 요거는 뭐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도요, 우리 실형을 직접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실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그게 바로 집행유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벌 회장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원래는요, 이 회장님도 징역 3년을 살아야 되지만 5년 동안 자 집행을 미뤄둡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요, 그 형 선고의 효력, 즉 아까 징역 3년이라고 했던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집행유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는 유죄는 유죄지만 그냥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선고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요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시했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집행유예인자한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우리 수용 중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자, 우리는 헌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위헌은 위헌인데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 법률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헌법 재판관들이 판시하기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범죄들 있죠. 소위 잡범들. 그래서 뭐 징역 3월, 징역 6월 뭐 이런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까지 선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가벼운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뭐 중범죄자들 있죠. 뭐 거의 뭐 한 징역 30년, 20년 사는 그런 중범죄자들까지도 선고권을 부여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자,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는 그 법의 효력을 존속시키라라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입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입법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국회 빨리 법을 제정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로 개정된 법률은 국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징역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역 금고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전히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요. 징역 1년, 금고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가 보통선거 원칙 위배와 관련되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례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실 게 기타금. 그러니까 기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우리 군소 후보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 금액을 중앙선관위나 뭐 관할선관위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자, 소위 말하는 보증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탁금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요, 내가 낸 기탁금을 전액 받고요. 만약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러면 그 금액의 50%를 돌려받고, 그리고 한 자릿수의 어떤 득표를 가졌으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탁금을 갖다가 걸어둔 취지,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군소 후보들의 어떤 그런 과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어떤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요건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후보자들, 막 한 수백 명이 되는 후보자들 보고 오히려 선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에 대해서 더 관심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선거마다 그 기탁금에 대한 어떤 금액을 따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탁금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90년대 초반이었나요? 자, 우리 그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면 자, 2천만 원을 우리 기탁금으로 냈어야 했어요. 자, 그 90년대 초반에는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2천만 원, 꽤 큰 돈이죠.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시를 했냐면, 자, 우리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정치 지망생의 경우 그 2천만 원 때문에 본인이 정치에 나가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기탁금 요구는 오히려 이 사람의 피선거권이죠. 우리 선거에 출마하는 거니까 그런 피선거권을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 2천만 원은
우리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새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1,500만으로 기탁금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계속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탁금 그 1,500만 원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된다. 또 우리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그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5억 원을 우리 기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5억 원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고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3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3억 원이 뭐 자기의 큰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 다른 일정한 요건이 있죠. 뭐 40세 이상이라든지 국내 거주 5년 이상의 어떤 그런 요건만 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자, 어떤 거와 관계된다는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던 헌법재판소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 그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평등선거거든요. 그래서 평등선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평등선거 원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던 거는 뭐예요? 자,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한 표를 주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3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투표수의 차등 이거면 여러분들 당연히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보통 선거 원칙은요,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고요. 자, 평등선거 원칙은요, 선거권을 주기는 주되 그 투표 가치의 어떤 차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표, 어떤 사람은 1표, 어떤 사람은 5표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이러한 평등선거 원칙과 관련해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표를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선거 구간의 어떤 인구수 차이로 인한 선거 그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요즘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올라가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동일한 선거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가선거구고요. 여기가 나선거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자 보시면 시골이랑 농촌 있죠. 시골이랑 농촌이 아니라 도시와 뭐 농촌 뭐 보면 인구의 어떤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선거구에서는요. 자, 우리 총 인구가 지역 유권자가 10만 명이라고 하고 나선거구에서는 1만 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게요.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사람 가선거구에서 여러분들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의 표의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10만 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 나선거구에서 우리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표의 가치는 1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표 중에 한 표고요. 1만 표 중에 한 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선거구, 즉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했냐에 따라서 그 투표의 가치에는 몇 배가 차이가 나요. 무려 여기는 10배나 가치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자, 우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비례 원칙이다. 그래서 가장 그 선거구 간의 어떤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 그리고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가장 그 선거구 간의 차가 자, 2배를 넘을 수는 없다라고 최근에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돼버렸어요. 10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요, 선거구 획정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왜요?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소 선거구, 최대 선거구 간에 자,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1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또 평등선거 원칙과 관계되는 거는요. 자, 요거는 우리 주로 소선거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였다면 자, 중대선거구제. 자,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어떤 당선자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라는 후보자는 자, 무려 60%의 표를 얻었고요. 자, 이 B라는 후보자는요, 30%의 표를 얻었고, C라는 후보자는 5%의 표를 얻었고, 나머지 자, 군소 후보들은 5%보다 낮은 표를 얻었다고 할 때요. 자, 요때 이 선거구에서는 만약에 3명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 모두 당선자가 된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 자, 가령 A라는 사람이 600표를 얻었고, 자, B라는 사람이 300표를 얻었고, C라는 사람이 50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똑같은 자, 이 선거구의 주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A에게 선거권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C한테 우리 선거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갑은 여러분들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A라는 후보는요 600표를 받았고요. 그 600표 중에 한 표의 어떤 당선에 기여한 게 가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을은요 50표 중에 한 표니까 똑같은 당선자이라는 신분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요? 갑보다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당선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죠. 그래서 50분의 1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 선거구에서는요 당선자 간의 어떤 득표율의 차등으로 인해서 어떤 선거구의 어떤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명 이상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구인데, 거기서는 당선자 간에 이런 득표율 차등으로 인해서 표의 가치, 그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해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평등선거 원칙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직접 선거. 그래서 직접 선거라는 거는 어떤 뭐 대리 선거도 아니고요. 간접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우리 선거 어떤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온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판례가 나오고부터 여러분들 우리 각종 헌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되는 모든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도 요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인 1표제 하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거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투표용지 하나만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즘 어때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하나당 투표용지를 2개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위헌, 즉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판례로서 상당히 좋은 판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여러분들 공정하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1번 후보가 A당의 뭐 갑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2번 후보가 B당의 을이다. 이렇게 돼서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 무소속에 만 7번이라고 할게요. 무소속에 뭐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여러분들 지역구 선거와 그리고 비례대표 같이 여러분들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를 할 때 용지가 달랑 하나였어요. 그때는 제가 보세요. 만약 제가 여기다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면요. 이 표는요. 이 지역구의 갑이라는 후보한테 한 표가 가고, 그리고 이 갑이 소속되어 있는 A 정당에게도 한 표가 갔습니다. 그래서 2표의 가치가 있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지하는 후보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같으면 이건 별 문제가 없죠. 그때 A당도 한 표가 행사되고 갑에 대해서도 한 표가 행사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그 정당에서 소속되어 있는 후보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을이라는 후보를 지지하고요. 대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A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반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A당한테 주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한다면 이것은요 A당에게도 한 표가 가고 갑에게도 한 표가 가지만 이 갑에게는 저는 절대로 뭐 지지를 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A당에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써 A당을 선택함으로써 갑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면 자, 무슨 원칙에 위배됐냐? 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인 1표제 하에서는요. 자, 첫 번째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렇게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를 경우 어느 하나의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찍은 것도 아닌데 A 정당을 찍음으로써 가백에도 한 표가 간다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아까 보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투표를 하면요, 우리 갑 A 정당에도 한 표가 가고요, 갑이라는 후보자에게도 한 표가 가죠. 그러면 요거는 실제 몇 표가 행사된 거예요? 2표가 행사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지하는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 후보의 뭐 Z다 이렇게 했다면, 제가 여기다가 투표를 하면요, 그러면 이 지역구에 Z라는 후보한테 한 표가 가지만, 자, 무소속은 여러분들 우리는 비례대표에 있어서 정당 명부식 그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은 우리 정당 투표, 즉 비례대표에는 기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으면 몇 표의 가치밖에 없어요. 한 표의 가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2표의 가치가 있고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한 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똑같은 한 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표의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무슨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예,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두 개로 판시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인 1표제에서는 이런 두 가지 선거 원칙에 위배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이런 용지 하나 줍니다. 그런 용지와 관련해서는요, 이걸 찍으면 정당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가 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지를 하나 주죠. 그때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당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갑이라는 후보와 B당을 선택을 한다면, 자, 우리 갑이라는 후보와 B당을 선택한다면 여기 한 표 행사하고 여기 한 표 행사하면 나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면 역시 2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출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1인 1표제에서는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됐다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비밀 선거. 자, 비밀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이런 게 공개당할, 그러니까 이걸 밝힐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걸 밝힘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걸 갖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 선거라는 것은 이런 것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 제가 여기 투표한 거 요거 있죠. 요걸 공개하는 순간에 그 투표 용지는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잘못된 그 방식의 어떤 선거 참여 동요를 한다고 우리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보면 선거날에 막 투표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참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선거 참여를 해서 자신의 어떤 소중한 권리를 좀 행사하라고 이렇게 투표권을 독려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들이 많았는데, 근데 어떤 잘못된 연예인들은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그냥 인증샷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들 그 관련해서 조문이 여러분들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직선거법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 공개된 투표지는 뭐라고 돼 있나요? 무효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자유선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린 4대 선거 원칙에 명문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학자들이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유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 투표를, 자, 물론 할지 말지는요, 그렇죠, 할지 말지는 본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뭐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우리 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국민의 하나의 권리이지만 오히려 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떤 강제로 선거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자, 무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까지 그 개념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되는 사례들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요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세요. 자, 보면 선거구 크기 차이. 그래서 우리 어떤 선거구는 10,000명의 유권자가 있고 어떤 선거구는 1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면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 10배의 투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 즉 표의 등가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방금 봤던 비례대표 1인 1표 제하에서는요,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은요, 표의 가치가 1표고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표의 가치는 2배이기 때문에 역시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중대선거구에서 어떤 당선자 간의 득표율 차등으로 인한 경우라도 우리 표의 등가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평등선거 원칙 위배와 관련된다. 그 외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투표 수의 차등 있죠. 누구는 2표, 누구는 5표 이런 경우. 근데 투표 수의 차등은 요즘 뭐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특히 이 세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개념 심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로 한번 보세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표의 등가성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좀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들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똑같은 투표 수를 주더라도요, 그 표의 가치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치 차 정도까지는 등가성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큰 차등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요, 그것은 어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해서 판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자, 인구 비례 원칙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요. 그리고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의 차가 1대2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적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비용과 선거 공영제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거 비용을 뭐 결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절대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후보자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력이 부족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정 한도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자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공정한 어떤 선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선거 공영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선거 공영제라는 건요, 선거 비용을 갖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등의 어떤 그런 국가기관에서 부담을 함으로써 우리 자력이 없는 후보자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선거공영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공영제 개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리맨더링하고 선거구 법정주의. 자, 이것도 여러분들 최근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도 나왔고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 자, 게리는 여러분들 공화당의 뭐 주지사 있어요. 근데 자,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선거구를 어떤 권력자, 개인이 마음대로 획정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같아도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우리 A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선거구를 갖다가 만약에 한 3개, 4개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나를 따르는 아니면 나와 친분이 있는 어떤 그런 후보자가 이쪽에 출마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요 해안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게리맨더링입니다. 즉 게리란 아까 주지사 게리 이름을 따서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재 여러분 그림 보시면 마치 도롱뇽 같이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그런 선거구가 나타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 우리 게리맨더링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자, 게리맨더링은 자의적인 어떤 선거구 획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게리맨더링, 자, 이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즉 그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우리 법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선거구를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 개인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면요, 이런 권력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다르게 어느 정도 공정한 어떤 선거구가 마련되겠죠. 자,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해서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들 보고 직접 정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선거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선 확률이 격렬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획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독립기관이 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거를 둡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자, 이런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어떤 독립된 기관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한다면 훨씬 어떤 공정한 선거구가 획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디에다 뒀냐면 국회 아래다 뒀습니다. 근데 국회 아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구를 가진 어떤 국회의원들이 계속 여기에 무언의 어떤 압력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에 둔다는 것은 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에 어떤 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다 둔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둡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 기출문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그때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지금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뭘 위한 거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탁금 제도. 아까 우리 제가 잠깐 보통선거원칙 위배와 관련해서 설명드렸듯이 각 선거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탁을 한 다음에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냈던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때는 50%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의 득표율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 기탁금을 여러분들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군소 후보자들, 그러니까 소수 후보자들의 어떤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탁금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선거와 관련된 개념심하고, 그리고 선거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4대 선거 원칙, 5대 원칙 관련해서 했던 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되는 개념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선거 어떤 선거 결과 관련되는 표를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선거구 제도인데, 자, 이때 이 선거구 제도가 여러분들 선거표 문제 있죠. 그거 여러분들 해석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제도, 우리 아까 게리맨더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소선거구제에서 주로 나타날까요? 중대선거구제에서 주로 나타날까요? 자, 게리맨더링. 그렇죠. 아무래도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선거구가 작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당선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단위로 하니까 선거구를 획정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게리맨더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선거구 제도를 획정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 자, 가장 기본은 뭐다고요? 그렇죠. 인구 비례 원칙을 가장 기준으로 하고 그 외 행정구역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걸 보냐면 우리 노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뭡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갑, 노원을, 노원병, 노원정 이런 식으로 4개로 막 쪼개버려요, 선거구를. 그렇지만 우리 저기 뭐 경상북도
북부 지방이라든지 강원도 예전 뭐 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거구를 갖다가 여러 군을 갖다가 합쳐버리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을 가장 중시한다 그러면 각 행정구역 하나마다 선거구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인구 비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서 뭐 선거구를 아까처럼 여러 군을 갖다가 함께 묶어서 그렇게 획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인구 비례 원칙입니다.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같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고려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리 인구 비례 원칙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너무나 이질성이 가는 그 지역 간에 같은 선거구로 묶어버리면 어떤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선거구 제도와 종류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여러분들 바탕으로 해서 선거표 문제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출제 가능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직접 보고 실강으로 수업을 한다면 직접 물어보고 하겠지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선거구제의 의미,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장점, 단점, 중대선거구제의 의미, 그리고 장점, 단점까지 여러분들 말로서라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선거구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선거구가 작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일한 크기의 이런 선거구가 있는데, 자, 여기 소선거구제라면 이렇게 4개씩 쪼개는 거고요. 이게 하나, 중대선거구라면 그냥 하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한 명 이렇게 당선된다면 요런 선거구제들이 바로 소선거구제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넓은 선거구제에서 만약에 4명의 당선자를 결정한다면 이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여러분들 자, 꼭 기억을 하세요.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자, 여러분 다수대표제라는 거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다 득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아까 우리 한 선거구제에서 한 명을 당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요 꼭 최다 득표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죠. 자, 이렇게 4명이 당선된다면 1등이 아니어도 4 번째 안에만 들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대표제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점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장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이 안정된다. 이게 여러분들 장점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시키는 그런 선거구제, 즉 소선거구제를 운영하거든요. 그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은 논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물론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서 거대 정당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됨으로써 양당제를 촉진하고요. 그로 인해서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논구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제 촉진,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A당이 있고요. B당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AB 정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거대 정당들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들 군소정당으로서 C당, D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냐면 자,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권자의 심리는요, 자신이 그래도 행사한 표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즉 사표가 되는 것을 끓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즉 될 사람한테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대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자, 우리 거대 정당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대 정당이고요. 그리고 저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뭐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쪽은 거대 정당일 겁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요,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자, 비록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의원 그런 분들 말고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워요. 왜? 그 지역구에서 1등만이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소 정당 입장에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자, 우리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1등은 아니래도 3등이든 4등이든 어떻게든 당선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를 더 소수정당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 비례대표도 당연히 주장하고요. 반면에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정당에 유리하니까 지금 기득권을 가진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놓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아무래도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데 쉽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인물 중심의 어떤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선거구가 여러분들 작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렇게 선거구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같은 현수막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명함을 주더라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선거 관리, 우리 선거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용이하고요. 그 다음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단속이 편리하고 후보자 역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요 소선거구제의 장점은요, 우리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 됩니다. 추론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전국이 안정된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하면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후보자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인물 파악이 어렵다.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물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정당 중심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후보자가 드는 어떤 비용 차원에서도 훨씬 더 많이 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보셔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그 소선거구제의 단점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소선거구제의 단점. 자, 요거 첫 번째 있죠. 요거 여러분 별표 한 3개, 5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A 후보, 2번에 B 후보, 뭐 3번에 C 후보, 4번에 D 후보가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45%를 획득했고요. 여기는 30%, 뭐 20%, 점점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러분들 사표라는 게 뭐냐면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입니다. 만약에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A만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A 후보를 지지한 45%만이 사표가 아니고 나머지 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표가 돼버리죠. 반면에 우리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2명을 당선시킨다라고 한다면, 자, 요게 2명이 당선이면요, 이때 사표는요, 요 아랫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사표 발생이 가장 많은 선거구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발생하냐면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대대표,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요게 여러분 표 분석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두 정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정당이 있고요, B 정당이 있고, 선거구가 뭐 갑, 을, 병, 정, 무, 뭐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자, A당 소속의 어떤 후보가 갑 선거구에서 얻은 표는 한 40%, 얘는 30%, 얘는요 또 35%, 얘는 32%, 여기도 뭐 한 45%, 30%, 뭐 여기도 한 40%, 32%, 여기도 35%, 여기도 한 뭐 20, 한 6%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A당 후보가 당선되고요. 다 어떻습니까? A당 후보가 당선돼요. 그러면 우리가 총 의석이 5석이라 한다면 A당의 의석 점유율은 몇 %예요? 100%고 B당은요, 하나도 당선 안 됐죠. 그래서 의석 점유율이 0%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보면, 즉 이 A정당의 득표율을 평균 보면 한 7%다.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반면에 B정당은요, 대략 한 30%. 그러니까 득표율은 여러분들 37% 대 30%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여기 보세요. 의석 점유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도입하자라고 우리 소수 정당들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그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실 때, 자, 보세요. 제가 과대대표, 과소대표, 요거를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과대대표라는 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얻었던 득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득표율만큼 우리가 의석을 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이 의석을 가지고 간 경우, 즉 의석 점유율, 의석률이, 자, 득표율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A 정당 같은 경우는요, 득표율은 37%지만 의석 점유율은 100%죠. 그러면 이게 과대 대표된 게 A가 되겠고요. 반면에 과소 대표된 거는요, 자, 의석률하고 득표율 중에, 자, 득표율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석 점유율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가 과소 대표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B당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30%지만 실제 의석 점유율은 0%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선거 관련되는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찾는 게 우리 그냥 단순히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선거표를 보고 여러분들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특히 소선거구제의 단점,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사표 발생이 많고요. 그리고 정당의 의석률과 그 득표율 사이에 괴리가 커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과대대표,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또 보시면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구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보다도요. 그 지역 인물들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연고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지역 명망가에게 유리하고요.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대표자가 그렇죠. 출신 지역구에만 문제에 몰두하는 그래서 지역주의 어떤 패단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주의 패단. 그래서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의 대표이긴 하지만 전국 국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공적인 공익과 배치되는 어떤 지역구 문제를 갖다 우선시함으로써 이런 공익 문제와 또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주의 패단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 아무래도 우리 소수 정당이라든지 정치 신인들이 정치계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후보자가 아무래도 중대선거구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인물 선택의 범위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고 장점, 단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말로 되뇌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단점 한번 볼까요? 자, 중대선거구제. 아까 우리 소선거구제의 단점 꼭 기억하라는 게 사표가 많고 국민의 의사 반영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반응률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사표가 적어라고 돼요. 사표가 없다면 틀립니다. 사표가 없는 선거구는 선거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적어 국민의 의사가 그렇죠. 선거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다. 요거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었고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다. 그리고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게 더 유리하고요. 우리 아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었던 뭐 학연, 지연 같은 그런 지역 연고주의 패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보자가 많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 중대선거구제 하면요. 내가 1등은 안 되더라도 끝에 문을 닫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사표가 적고 했던 거네요.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면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다. 여러분들 군소 정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많은 정당들이 정계에 진출해요. 그러면 우리 다당제를 촉진합니다. 우리 아까 소선거구제는 장점이 여러분들 양당제를 촉진한다 그랬죠.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다당제라는 것은 어떤 정권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선거에 유리하고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는 지역주의 패단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계열, 그 다음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계열이 아무래도 당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전라도에서도 2등으로 아니면 3등으로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당선될 수 있고요. 또 경상도에서도 2등, 3등으로도 민주당 등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의 패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왜 안 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당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겠고, 자,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많은 정당이 정계에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 이런 조그마한 정당들이 너무 난립하면요 전국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전국의 불안정에 우려가 있다. 그다음 당선자 간의 득표 격차로 인한 투표 가치 차등 문제 발생.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선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60%를 얻고 당선되고 어떤 사람은 10%를 얻고 당선이 됐다면 그 10%를 얻은 당선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더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현수막을 달아도 몇 배를 달아야 되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다음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들이 식상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여러분들 후보자 다 관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후보자의 난립, 후보자에 대한 금정 없이 뭐 전국적인 지명도만으로 당선 결정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 자, 우리 아까 요거는 했었어요. 자, 선거구 법정주의는 왜 도입됐다 했어요? 게리맨더링, 즉 자의적인 어떤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서 선거구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구는 어디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합니다. 자, 이거 아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라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우리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것. 자,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가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세요. 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자, 독립적으로 여러분들 선거구를 획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법률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건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보내면 국회에서 이제 뭘 한다고요? 법률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이거 바꿔버리면 여기에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요 국회에서 중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그런 게 없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존중해서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변형을 가거나 이러면은요 여기 또 국회의원들 막 이해관계가 걸리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자, 안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과거는 국회에다 뒀으나 현재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표 결정 방식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 결정 방식은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다수 대표제 그리고 소수 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대표제 유형하면요, 다수는 여러분들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만이 대표가 되는 걸 다수 대표제. 그래서 이거는 소선거구제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다수 대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이 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 또는 단순 다수 대표제가 있고요. 반면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어떤 득표를 해야지만이 대표가 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내지는 단순 다수 대표제 그리고 절대 다수 대표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 다수 대표제는 간단해요. 그냥 개표를 해가지고 표 가장 많이 얻은 사람 당선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총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당선자 결정이 쉽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전국 안정 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단점은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30%만 얻었더라도 다른 후보자들이 20% 10%대를 뭐 얻었으면 30%를 얻은 당선자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나를 지지한 사람은 30%지만 나를 뽑지 않은 사람은 70%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사표가 무려 70%가 됩니다. 그래서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 정당 후보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고, 자, 요걸 기억하십시오. 대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자, 대표의 역설은 여러분들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뭐냐면, 자, 아까 30%를 얻은 사람이 당선됐으면요, 이 사람은 30%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7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대표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대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대표의 역설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 단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도입한 게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 그래서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그렇죠,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는 그런 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 있는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한, 아까 우리 대표의 역설 때문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보완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그런 후보자들은 절대 다수 대표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연합을 함으로써 내가 지지를 받는 표를 너한테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뭐 한 자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 다수 대표제는 우리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선거 본회의에서 합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를 보니까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선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아니죠. 이거 전체 국회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요, 절대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어떤 득표율을 해야지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됩니다. 자,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국회의장은 1명이고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2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형에는 여러분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여러분들 워낙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 B, C, D 후보가 있는데요. A 후보가 40%, B 후보가 30%, C 후보가 20%, D 후보가 1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자, 상대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그냥 A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맞아요. 그냥 그게 끝인데, 자, 절대 다수 대표제라는 것은, 자, 우리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죠. 그러면 자, 결선 투표제에 의하면요, 자, 이런 2명을 결선에 올립니다. 나머지 여기 CD는 이제 결선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 C, D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표가 뭐 B에도 들어가겠고 A에도 갈리겠죠. 그로 인해서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요, 과반수를 획득한 그런 후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듯이 결선 투표제는 여러분들 과반수가 없으면 우리 선거를 몇 번 하나요? 투표를 2번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2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호투표제는, 자, 여러분들 이 방식은 뭐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좀 나오긴 어려워요. 시간이 막 걸려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냥 방식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아까처럼 A, B, C, D 네 후보가 있으면요, 갑이라는 유권자는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둡니다. 나는 A가 1순위, B가 2순위, 3순위, 4순위 두고요. 을 같은 경우도 1, 2, 3, 4. 그 다음 병 같은 경우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쭉 주겠죠. 그러면 1등표를 다 쭉 계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점점점 한 다음에 이게 뭐 또 여기도 Z라고 할게요. Z라고 한다면, 자, 이 유권자가 만약에 D 후보한테 줬어요, 1등표를. 근데 다 합산을 해보니까 D 후보자가 보니까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표가 적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탈락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간 1위 표는요, 1위 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2위, 두 번째 순위로 간 A한테 이렇게 표를 가네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제가 하다가
그 50% 넘어가는 우리 가반수 표를 얻는 후보자가 중에 한 명이 딱 나오면요, 그때 뭘 시키는 거예요?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굳이 투표를 2번 안 하겠죠. 한 번만 하고 대신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는 절대 다수 대표제의 어떤 유형들이다 정도 그렇게만 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결선 투표제는 선거를 2번 하고요, 투표를 2번 하고, 그다음 선호 투표제는 한 번 한다는 정도 그렇게만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수 대표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소수 대표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아까 중대 선거구제하고 결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즉 적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중대 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실행한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에 의하지만 유일하게 하나, 자, 중대 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초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우리 뭐 동작구 같은 경우 동작구 의회,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릉군 같은 경우는 울릉군 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럴 때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영월군 의회, 이런 기초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 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당선자가 여러 명 그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소수대표제.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자,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죠. 왜 시행을 하냐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그나마 가장 잘 보완을 잘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지역 대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전국구 의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 총 300명을 지금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자, 비례대표제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정당의 실제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면서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자, 우리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 2가지 기억하셨죠? 우리 사표 발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어떤 괴리감이 커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단점을 가장 잘 보완하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해서, 즉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이 그렇게 배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정당이 진출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본위가 아니라 요거는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 본위의 선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꼬마 정당들 있죠.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동당 같은 그런 소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찬, 심상정 의원 정도에 그쳤지만 그 한 8분인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렇게 의회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은 비례대표의 확대를 계속 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은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 민주평화당인가요? 평화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같은 그런 작은 정당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사 반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례대표가 여러분들 그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지만 소수점 처리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리 방식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요. 정당 득표율 계산 방법 이런 걸 둘러싸고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다양한 어떤 소수 정당이 의회 진출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오히려 군소 정당이 난립함으로써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정당 대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당에서 작성한 비례대표 그 명부에 따라서 당선이 된 사람은요, 당연히 국민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당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당 대표로 전략하기 쉽고, 마지막으로 자, 예전에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명부 같은 경우는 각 정당의 대표, 즉 소위 말하는 보수의 입김이 무지하게 작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강부의 행포를 초래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비례명부 작성 시 부정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례대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번 만약에 홍길순 이렇게 있고요. 2번 이게 A당입니다. A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보면 여기는 홍길동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자, 정당에서 작성한 정당 명부, 그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7번에 보니까 뭐 김길자 뭐 있다고 할게요. 김길자. 자, 이 사람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그럼 내가 이 7번을 갖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까 투표 용지를 받지만 그 정당에 투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 전체 득표 중에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끊겠죠. 그래서 이게 7번까지 이렇게 당선되면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방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정. 그러니까 이게 명부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요거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정당 명부식 이걸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 또는 자유 명부식 자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앞번호는요. 거의 당선, 특히 거대 정당의 한 자릿수 번호 이내인 그 후보자들은요. 거의 100% 당선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이 후보자 명부에 들기 위해서는요. 금권, 즉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 우리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 비례대표 명부를 둘러싼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명부를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장점, 단점. 그래서 비례대표 장점하면 가장 큰 거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우리 소선거구제에서 말했던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직능대표제인데요. 그냥 직능대표제는 여러분들 직업별 그 전문가를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앉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날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워낙 행정이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뭐 세법 관련되는 개정안을 법률로 만들려 하더라도 세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을 거고요. 뭐 아니면 산업기술 뭐 관련해서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걸 뭐 만들려고 하더라도 뭐 공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자, 직능 대표자면 각 직업별 그 대표자들 있죠. 보통 이제 이익단체의 어떤 대표자들 뭐 변호사협회 회장, 뭐 의사협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기술 뭐 관련되는 단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고요. 가장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 앉히면 어떤 점은 좋을까요? 그렇죠.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선거 제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통령 선거는요, 자, 전국을 선거구로 하죠. 그래서 상대 다수 대표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87년도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30%의 득표율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반수를 얻을 필요 없군요. 그냥 최다 득표 1인만 당선시키는 상대 다수 대표제 또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따라서 선출되고요. 그리고 우리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접 선거를 쟁취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5년 단임제의 어떤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있죠. 2015년도 국가직에 나왔는데, 자, A라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도 나가고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리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나가든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두 개를 동시에 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동일인으로 추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은요. 자,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아까 우리 고정이라고 그랬고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 물론 우리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쇄 조항이라는 걸 두고는 있습니다. 자, 봉쇄 조항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항.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 정당의 득표율이 뭐 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우리가 100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 득표율이 1%임에도 불구하고 한 석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 석, 두 석, 한 석, 두 석 이렇게 얻는 그런 꼬마 정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시시콜콜 반대하고 또 어떤 것을 협의하고 하면 너무 국정 운영의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봉쇄 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그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대표가 253석이에요. 253석.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가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이면요. 선거구는 당연히 지역구 의석은 몇 개일까요? 253개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는요, 우리 전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한 개의 선거구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구 선거구는 253개, 비례대표 선거구는 1개. 그래서 총 선거구는 254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 정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로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두 가지는 좀 구분하세요. 계속 변해야 됩니다.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 그래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다. 자, 이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자, A당의 갑 후보랑 B당의 을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둘 다 동일한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요, 임기를 나눠서 서로 뭐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재선거를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회에서 뽑는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자, 이때 여러분들 과반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표를 얻으면 됩니다. 자, 왜 제가 과반수를 얻는 게 아니냐고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최고 득표자가 한 4명, 3명 있다 그러면, 자,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하더라도 과반수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 있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같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국민의 금정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1인이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거 아니고, 자, 유권자, 즉 투표를 실시 일단 하고요. 선거권자 총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어떤 득표를 해야지만이 당선이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보자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선거하는 거 좀 등한시하겠죠. 그리고 선거에 일단 참여율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투표한 사람의 3분의 1이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헌법 조문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리고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자, 지역구 아까 소선거구제 그래서 최고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요. 자, 이 봉쇄 조항이 나오네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또는 정당의 득표율이, 자, 100분의 3, 즉 3% 이상을 차지한 그런 정당에 대해서만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요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당선자를 결정하는 우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 그래서 여러분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선거표를 갖다 쭉 보면요, 혹시 무소속이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입니다. 즉 무소속은 비례대표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는 선거표에서 여러분들 비례대표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득표율이 0일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그 의석수하고 선거구 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가 100개고 선거구가 100개다. 그러면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당선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소선거구제다. 이걸 찾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찾으면 선거표 분석 문제는 거의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찾는다는 거,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그 푸는 요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015년 국가직에 자 보시면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도 이게 논의가 되긴 했었어요. 워낙 지역주의 그런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전국을 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요건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만약에 4개로 나눈다면 여기에 비례대표 명부를 각각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서도요 뭐 많이는 아니래도 자 우리 그동안 열세에 있던 그런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여러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면 선거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선거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지방선거인데요. 자, 보시면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그래서 우리 뭐 동시 지방선거라고 할 때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뭐 교육감 선거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만 되면 뭐 계속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은 최다선 의원은 3분 계십니다. 3분. 그래서 9선까지 했어요. 9선이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만 36년을 한 거죠. 36년. 자, 그 대표적인 3분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 그리고 박준규 의원, 이렇게 박준규 전 국회의장, 이 3분이 9선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10선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요. 자, 이거는 지방의회 의원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는 게 아니라 어떤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랑 교육감, 뭐 도지사, 서울시장, 아니면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뭐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람이 갖는 어떤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음 선거에 또 나가고 싶으면 자기가 어떤 예산 집행권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선거구 안에 있는 거기에 뭐 돈을 많이 여러분들 풀고 뭐 여러분들 그 복지 정책이라니 그런 걸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갑자기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둡니다. 즉 3번까지만 연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12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무망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들 경상북도 도지사 김간용 씨인가요? 하여튼 그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지난 선거까지 내리 3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3선 제한 때문에 다시 지방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위헌을 갖다가 구하는 그 헌법소판소의 판결을 갖다 구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건 평등 선거 원칙 위배도 아니다. 평등 위배도 아니다. 자, 왜?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권한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륜을 살려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봉사는요 꼭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달고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자신의 어떤 국정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되려고 하느냐. 또 굳이 본인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면 이번에 한번 4년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의적인 어떤 참정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참조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 자, 다 임기는 여러분들 4년이고요. 자, 우리 교육감에 대해서는 하나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대구시, 대구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대구시 교육감이 정당을 표시를 함으로써 즉 정당 표시를 함으로써 지금 교육감 당선에서 어떤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교육 같은 경우는 좀 정치권에서 좀 독립된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 걸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당 표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감이 자신이 과거에 이 정당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장관을 했다라는 그런 이력을 갖다 남김으로써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잖아요. 그러므로써 교육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 선거에서는요, 정당 표방이 금지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기초지방의원은 그냥 참조로만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정당 표방이 금지했다가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지금 교육감은 여러분들 정당 표방이 금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보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선거권. 자, 우리 재외국민은 여러분들 이제 구별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아까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이후로 재외국민이라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 19세 이상의 국적 소지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인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지만 지방선거라든지 주민투표 같은 우리 지역 주민 내, 즉 지방자치 내의 어떤 선거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잠깐 여러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외국인한테 이런 중요한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주민투표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출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지방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차이. 재외국민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하고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번 챕터 내용이 긴 만큼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복습 정리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과 정치에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수능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도 선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 선거 문제는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